여러분, 저는 한지훈입니다. 34년 동안 심장마비 환자들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광고에서 심장 건강에 좋다는 식품이나 기구들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들은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심장이 멈추려는 바로 그 10초, 그 순간을 지켜주는 건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올바른 행동입니다. 저는 지난 34년간 수많은 현장에서 이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그 순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완전히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라고 하면 드라마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떠올리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은 멈추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 왼쪽 어깨로 퍼지는 아픔, 식은땀과 함께 오는 메스꺼움, 이런 증상들이 바로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 8명은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거나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7단계 생존법은 병원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한 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생존 확률이 3배 이상 달라집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그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하죠.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 10초가 생사를 갈라놓는 이유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존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73세 이정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오후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돌덩이에 눌리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점심을 잘못 드셨나 싶어서 소화제를 찾으러 일어나셨는데 이상하게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르신은 몇 개월 전에 동네 복지관에서 들었던 건강 강연 내용이 문득 생각나셨다고 합니다. 바로 심장마비 초기 대처법이었죠. 어르신은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소파에 반쯤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아스피린을 꺼내서 씹으신 다음 119에 신고하셨어요. 신고를 마치자마자 현관문을 열어두고 다시 소파로 돌아와서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셨습니다. 불과 7분 뒤에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응급구조사들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덕분에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그냥 참고 계시거나 아니면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가려고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심장마비 초기에 무리하게 움직이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어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거든요. 이처럼 올바른 지식과 작은 준비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정수 어르신처럼 미리 준비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심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준비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저는 34년간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준비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뒤에 나올 7단계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심장 건강을 위해 하신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심장마비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 신호들과 대처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마비를 이겨내는 7단계 행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이 느껴지는 순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바로 중단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밭일을 하다가 아픈데도 일을 마저 끝내려고 하거나 집안일을 하던 중에도 설거지를 다 하고 쉬어야겠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움직임은 심장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심장이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면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미 좁아진 혈관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피를 공급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심장 근육이 더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한국심장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증상이 시작된 직후 즉시 안정을 취한 환자들의 심근 손상 정도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30%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6세 김영수 어르신은 밭에서 가슴 통증을 느끼셨는데도 참외를 다 따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일하시다가 손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셨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모든 움직임을 중단하고 벽이나 의자에 기대어 앉으세요. 억지로 다른 방으로 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플 때 어떻게 하시나요? 두 번째는 아스피린을 씹는 것입니다. 아스피린은 피가 굳는 것을 방지해서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물과 함께 삼키면 위장에서 천천히 흡수되지만 씹으면 입 안에서부터 바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 결과를 보면 아스피린을 씹었을 때의 혈중 농도 상승 속도가 삼켰을 때보다 5배 빨랐다고 나와 있어요. 72세 박상호 어르신은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셨는데 지갑에 들어있던 아스피린을 즉시 씹으셔서 큰 위험을 넘기셨습니다. 평소에 응급용 아스피린을 집안 곳곳과 지갑에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2단계는 건너뛰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여러분은 혹시 집에 응급용 아스피린을 준비해 두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것보다 119 신고가 우선이에요. 가족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릴 수 있거든요. 신고할 때는 정확한 주소를 말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센터 통계를 보면 정확한 주소 안내가 이루어졌을 때 구급차 도착 시간이 평균 40%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77세 최명자 어르신은 아파트 이름은 아셨지만 동호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셔서 구조가 늦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평소에 집 주소를 정확히 외워두시고 가능하면 메모해서 전화기 옆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증상이 좀 나아진 것 같아도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은 집 주소를 지금 당장 또박또박 말할 수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려 있으면 구조대원들이 즉시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현관문이 미리 열려 있었던 경우에 생존율이 문이 잠겨 있었던 경우보다 23%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81세 장기철 어르신은 평소 문을 꼭꼭 잠그시는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문을 열어두신 덕분에 구조대가 바로 들어와서 즉시 처치를 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는 평소에 메모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짧은 시간 동안의 도둑 걱정보다는 생명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문 여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셨나요? 다섯 번째는 반쯤 기대어서 다리를 살짝 올리는 자세입니다. 완전히 누우면 안 되고요. 상체를 45도 정도 세운 상태에서 다리를 약간 올려주세요. 이 자세가 심장으로 혈액이 돌아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심장응급처치 연구에서 이 자세를 취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완전히 누운 자세보다 2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9세 최영순 어르신은 거실 소파에 반쯤 기대어 다리를 올린 자세로 구조대를 기다리셨는데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까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으셨습니다.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해서 상체를 적당히 세우고 다리는 의자나 방석 위에 올려놓으세요. 절대 바닥에 완전히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플 때 습관적으로 누우시는 편인가요? 6번째는 가족에게 짧은 문자로 알리는 것입니다. 통화보다는 문자가 더 안전해요. 통화를 하면 말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흥분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가슴 아픔, 119 신고함, 집에 있음 이런 식으로만 보내세요. 미국 응급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문자로 상황을 알린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도가 통화를 한 환자들보다 훨씬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75세 이명자 어르신은 딸에게 가슴 아파서 119 불렀어라고 한 줄 문자를 보내셨는데 덕분에 가족과 구조대가 동시에 준비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 가족들과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자를 보낼 것인지 미리 약속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긴 통화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가족에게 알리실 건가요? 마지막 7번째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규칙적으로 호흡하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에 산소 공급이 안정되고 불안한 마음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 조절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인 호흡을 한 환자들의 심장 손상 정도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30% 적었다고 나와 있어요. 80세 최병철 어르신은 가슴 통증이 올 때마다 이 호흡법으로 위기를 넘기셨다고 하더군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더 천천히 내쉬세요. 절대 빠르게 헐떡거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산소 부족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에 호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7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생존 확률이 2배에서 3배까지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알고 계신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이제 이런 응급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생활 속 준비 습관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준비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관문 옆에 응급용 도어락 번호를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비상시에 구조대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봉투나 작은 카드 형태로 만들어서 현관 근처에 붙여두세요. 응급 비밀번호라고 써서 붙여두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구조대원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관 옆 화분 뒤쪽이나 우편함 안쪽 같은 곳이 좋아요. 혹시 여러분도 현관에 이런 준비를 해 두셨나요? 2번째로는 휴대폰 긴급 SOS 기능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여러 번 누르면 자동으로 응급신고가 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시고 가족 연락처도 함께 등록해 놓으시면 한 번에 여러 곳으로 동시에 알림이 갑니다. 84세 권순옥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셨는데 휴대폰의 SOS 기능 덕분에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셨어요. 이 기능 설정하는 방법이 잘 모르겠으시면 가족분들께 부탁해서 미리 설정해 두세요. 여러분 휴대폰에는 SOS 기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나요? 3번째는 휴대폰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기입해 두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정보, 복용하고 있는 약물, 주요 질환 등을 간단히 적어 두세요. 스마트폰의 건강 앱을 활용하시면 잠금 상태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정보를 기입해 두셔야 합니다. 응급처치할 때 이런 약물 정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78세 김태성 어르신은 평소 혈압약을 드셨는데
잠금 화면에 이 정보가 적혀 있어서 응급실에서 적절한 처치를 빠르게 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잠금 화면에는 의료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번째로는 아스피린과 응급 연락처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빨간색 봉투를 사용해서 응급용이라고 크게 써서 냉장고 앞쪽에 붙여두세요. 구조대원들은 응급 상황에서 냉장고를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봉투 안에는 아스피린 몇 알과 함께 가족 연락처, 주치의 연락처,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함께 넣어두시면 됩니다. 82세 정영희 어르신은 이런 준비 덕분에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셨을 때도 구조대원들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댁에도 이런 응급 봉투를 준비해 두셨나요? 다섯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역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리 내어서 연습해야 몸이 기억합니다. 누가 119에 신고를 할 것인지, 누가 현관문을 열 것인지, 누가 약을 준비할 것인지 미리 역할을 정해두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약에 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실제로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연습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75세 박정호 어르신 가족은 정기적으로 이런 연습을 하셨는데 실제 응급 상황에서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할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이런 연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이웃과의 응급 연락망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가까운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와 응급 상황을 대비한 약속을 해두세요. 하루에 한 번씩 안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거나 이상한 일이 있을 때 서로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응급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 두시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옆집과 응급 상황을 대비한 협조 체계를 만들어 두세요. 여러분은 이웃과 이런 응급 연락망을 만들어 두셨나요?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심장 체크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맥박을 재어 보시고 평소와 다른 느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손목의 맥박을 15초 동안 재어서 살을 곱하면 1분간의 심박수를 알 수 있어요. 정상적인 심박수는 분당 60회에서 100회 정도인데 갑자기 너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단을 오를 때나 가벼운 운동을 할 때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이것도 체크해 두셔야 해요. 마지막으로는 응급상황 대응 카드를 만들어서 지갑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크기의 작은 카드에 오늘 말씀드린 7단계를 간단히 적어두세요.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평소에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으면 혼자 있을 때도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크니까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 아니라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의 압박감, 왼쪽 어깨로 퍼지는 통증, 식은 땀과 메스꺼움 같은 증상들이 바로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신호를 잘못 관리하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소화불량으로 착각해서 소화제를 찾거나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다가 치명적인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한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가려고 하거나 계속 움직이려고 하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7단계 행동법을 알고 실천하면 생존 확률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아스피린을 씹고 119에 신고하고 현관문을 열어두고 반쯤 기대어 다리를 올리고 짧은 문자로 가족에게 알리고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것. 이 7단계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도 위기를 충분히 넘길 수 있어요. 잘못된 상식은 병원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첫 10초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첫 10초에 올바른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국 생사를 갈라놓습니다.
34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미리 준비하고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는 분들의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배 이상 높았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평소 준비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관문 응급번호 메모, 휴대폰 SOS 기능 설정, 잠금화면 의료정보 기입, 냉장고 응급봉투 준비, 가족과의 역할 연습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작은 준비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이정수 어르신처럼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당황해서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스피린 한 통을 지갑과 냉장고에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약국에 가서 응급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작은 포장으로 준비해 주실 거예요. 지갑에는 항상 들고 다니실 수 있도록 2알 정도, 냉장고에는 빨간 봉투에 넣어서 5알 정도 준비해 두세요. 유효기간도 확인하시고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준비해 두셔도 위급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오늘 배운 7단계 방법을 카드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 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요. 심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배운 응급 대처법과 함께 회복과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까지 알고 계시면 더욱 안심이 되실 거예요.